그날은 평범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바닥에 길게 흩어져 있었고 나는 주말의 공기를 믿고 오래 미뤄왔던 서재 정리를 시작했다. 먼지가 쌓인 책들과 서류 사이로 묘한 냄새가 났다. 오래된 종이와 나무가 섞인 냄새. 그 속에서 낡은 서랍 하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봉투 몇 개와 함께 낯익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나를 여동생처럼 아낀다고 했던 그녀가 있었다. 두 사람의 어깨는 거의 맞닿아 있었고 그 눈빛에는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온기가 있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결혼한 해보다 훨씬 이전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 현재 같아서 마치 방금 찍은 사진처럼 느껴졌다. 순간 손끝이 떨렸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웃음이 왜 그렇게 희미했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안쪽이 천천히 식어갔다. 뜨겁게 아니라 차갑게. 나는 사진을 다시 봉투 안에 넣었다. 그러나 아무리 서랍을 닫아도 마음속에서는 문이 닫히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진 속 웃음을 계속 떠올렸다.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던 남편의 옆모습조차 그 웃음의 잔향을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다. 비가 올 듯한 하늘이 어둡게 내려앉은 밤이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웃으며 내게 오늘은 늦게 끝났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목소리의 리듬이 미묘하게 달랐다. 그가 셔츠를 벗어두는 순간 그의 손목에 얇은 상처 자국이 보였다. 마치 오래전에 불에 데인 듯한 흉터. 이상하게도 그 흉터를 보자 사진 속 웃음이 다시 떠올랐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 사진을 여러 번 꺼냈다.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남편이 출근한 뒤에. 매번 볼 때마다 그 속의 두 사람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다. 그 미소는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그녀를 떠올렸다. 나보다 한 살 많았던 그녀는 대학 시절 내 보호자 같았다. 시험 전날 내 노트를 정리해 주던 손길, 내 실수를 대신 사과해 주던 목소리, 그리고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날에도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속삭였던 기억. 그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결혼의 시작이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너무 어리석었다. 사랑은 믿음으로만 지탱되는 줄 알았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몰랐다. 밤이 깊을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나는 서재의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가만히 흐르며 마치 내 안의 불안을 세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멀리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을의 오래된 전설처럼 고양이가 울면 비밀이 드러난다는 말이 떠올랐다. 사소한 미신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사소한 소리와 눈빛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전화벨이 울릴 때 그의 눈이 잠시 흔들리는 순간 그의 코트를 거는 손의 미세한 떨림까지 어느새 나는 탐정이 아니라 침묵 속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그 주의 마지막 날 남편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내일 저녁 영은이 온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녀, 그 사진 속의 그녀. 내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무심히 이어 말했다. 오랜만에 셋이서 밥 한 번 먹자고 하더라. 그의 말끝은 평온했지만 나는 그 안에 어떤 불안을 들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밤새 잠을 설쳤다. 새벽 4시 주방의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커피포트를 올려놓았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가슴 안의 불안을 따라 점점 커졌다.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깨지려는 소리가 났다. 영은이 온대.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영은, 나를 여동생처럼 아껴주던 사람. 나보다 조금 키가 크고 말끝마다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던 그녀. 대학 시절 내가 실연당하고 술에 취했을 때 내 머리를 어깨에 기대게 해주던 사람. 괜찮아. 세상은 넓고 너는 아직 젊잖아. 그 말에 울면서도 위로받았었다. 그때 나는 그녀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될 거라 믿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오랫동안 내 삶의 일부였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그녀의 눈가에 번진 눈물이 진심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눈물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던 것 같다. 그날 저녁 그녀가 우리 집에 왔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향수 냄새 예전과 같은 브랜드였다. 은은한 백합 향이 공기 속에 번졌다. 남편은 미리 준비한 와인을 꺼내며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이다, 영은아. 그 목소리에 오래된 온기가 스며 있었다. 그녀는 예의 그 미소로 대답했다. 그동안 바빴어요.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좋네요. 그때 내 시선은 두 사람의 거리로 향했다. 너무 가까웠다. 그 거리 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익숙함이 있었다. 식탁에 앉아 세 사람이 마주했다. 대화는 평범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내 남편에게 옛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기억나요? 강릉 여행 갔을 때 불꽃놀이 보다가 내 손에 불똥이 떨어졌잖아요. 남편은 웃었다. 그거 아직도 기억해? 그녀의 시선이 남편의 손목으로 향했다. 거기에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흉터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때 내가 얼음 들고 뛰어갔었는데 순간 나는 들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두 사람의 말이 멀리서 울려오는 것처럼 들렸다. 그 흉터 내가 물어본 적도 없던 상처. 그녀만 알고 있던 이야기.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주방의 따뜻한 빛 아래에서 그녀는 접시를 씻으며 내게 미소 지었다. 너는 변함없다. 여전히 착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칭찬 같지 않았다. 오히려 미묘한 연민이 섞인 어조였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집을 나섰다. 문 앞에서 남편이 그녀를 배웅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문틈 사이로 보인 두 사람의 실루엣. 그 순간 그녀가 남편의 팔을 가볍게 스쳤다. 짧았지만 그 손길에는 오랜 습관이 느껴졌다. 남편의 어깨가 미묘하게 굳어졌고 곧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덮였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내 심장은 너무 크게 뛰었다. 나는 부엌 창문을 열고 바깥의 찬 공기를 마셨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마당에는 그녀의 향수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가 이상하게 규칙적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연극처럼. 나는 그의 옆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입술 끝에 남은 미세한 미소. 그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표정 같았다. 새벽녘 나는 거실로 나갔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았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대학 시절 영은이 했던 말, 사람의 진심은 침묵 속에 드러나. 그때는 몰랐다. 그 침묵이 이렇게 아프게 돌아올 줄은. 내가 그날 깨달은 사실은 하나였다. 어떤 관계는 단절보다 조용한 배신으로 끝난다는 것. 그리고 그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 그녀의 방문 이후 며칠간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남편의 웃음, 식탁 위의 침묵, 그리고 나를 스치는 그의 시선까지. 그의 옆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예전에는 그 흔들림이 사랑이었다.
이제는 의심이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오늘은 집에서 밥 먹자. 그는 내게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에 닿지 않았다. 나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물었다. 영은이는 요즘 어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괜찮겠지. 요즘 바쁘다더라.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짧은 망설임이 있었다. 식사가 끝날 즈음 문자가 왔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두었지만 화면 끝에서 이름의 첫 글자가 보였다. 영. 나는 모른 척했다. 그날 밤 그는 유난히 조용했다. 다음 날 나는 우연을 가장해 그녀의 집 근처 카페를 찾았다. 익숙한 이름의 간판, 우리가 대학 시절 자주 가던 그 카페였다. 카운터 근처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그건 아니야. 그 단어, 오빠. 내 심장은 순간 멈췄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과 오래된 편지 봉투가 있었다. 그녀가 편지를 접으며 말했다. 이건 네가 갖는 게 맞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묘한 안도감이 비쳤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엔 한 장면이 스쳤다.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던 날 남편이 내 손을 잡고 했던 말, 우리 숨기는 거 없자. 그 말이 지금은 조롱처럼 들렸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피곤과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눌렀다.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아직은 말보다 침묵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 며칠 후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 오늘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될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와, 라고 대답했다. 그날 그녀는 흰 셔츠와 연한 회색 스커트를 입고 왔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거 내 생각나서. 상자 안에는 도자기 목걸이가 있었다. 예전에 내가 그녀 생일 선물로 만들어줬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단 하나의 차이, 이번에는 색이 파란색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하얀색이었지. 근데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파란색, 내가 아닌 그녀가 좋아하던 색. 그날 밤 나는 서재의 서랍을 열었다.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사진 뒤쪽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한 줄. 우리 셋은 언제나 함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진 속의 셋째 인물 나였다. 그러나 그 구도 속에서 나는 외곽에 있었다. 중심은 항상 그 두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남편이 샤워할 때마다 그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매번 같은 이름이 떠올랐다. 영은.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란 감정이 아니라 아직 믿고 싶다는 마음의 마지막 방어였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있었다. 남편이 서류를 찾다 떨어뜨린 봉투 속에서 흰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위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때처럼 봄에 만나. 그 한 문장만으로도 내 세상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날 밤 서랍 속에 그 종이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때처럼 봄에 만나. 짧은 문장인데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내게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봄은 내게 언제나 시작의 계절이었지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봄은 끝의 계절로 바뀌었다. 그 문장이 쓰인 필체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영은이었다. 그녀는 늘 글씨를 조금 기울였었고 시브자의 끝을 길게 빼는 버릇이 있었다. 대학 시절 그녀가 내 일기장에 오늘도 잘 자라고 적어두던 바로 그 글씨.
나는 침착하게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남편의 서류 가방 안에 다시 넣었다. 그가 직접 그 종이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며칠 후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던 아침, 가방을 열어 자료를 꺼내려다 종이가 떨어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멈췄다. 눈빛이 흔들리고 숨이 짧게 끊겼다. 그가 그 종이를 주워 다시 넣는 손끝의 떨림은 단 한순간에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시계 초침이 천천히 돌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한숨.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오래전 겨울이 떠올랐다. 그때는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남편이 화상 자국을 처음 가렸던 날. 그는 아무렇지 않게 회사에서 커피를 쏟았어라고 했지만 손목의 자국은 새 것처럼 선명했다. 며칠 뒤 영은이 놀러와 그 자국을 보더니 말없이 얼음팩을 건넸다. 그때 나는 고맙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다. 그녀는 언제, 어디서 그 자국이 생겼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작은 불길, 그 손끝의 얼음, 그 모든 게 두 사람의 오래된 기억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억의 그림자에서 늘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일정표를 보기 시작했다. 그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프로젝트 회의가 있다며 늦게 들어왔다. 하지만 영은의 SNS에서는 그날마다 새로운 레스토랑 탐방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와인잔 2개가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남편이 자주 입는 네이비색 셔츠 소매가 비쳤다. 나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슬픔이 앞섰다. 사랑이 식으면 차가워야 하는데 내 안의 감정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게 더 잔인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의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 비가 내리는 저녁, 우산 아래로 그녀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이 만남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우리 커피 마시자. 우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그녀는 따뜻한 라떼를 시켰다. 나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은 아니야.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인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언제부터였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너보다 먼저.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잃은 것도 나보다 크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다. 카페를 나서며 그녀가 내게 말했다. 그 사람 많이 아파. 나는 멈춰섰다. 무슨 뜻이야? 자세한 건 그가 말하겠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우산을 접은 채 비 속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의 옆에 누워 그의 숨결을 들었다. 그 숨결이 낯설 정도로 불규칙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말했다. 내일 병원 좀 같이 가줄래? 그제서야 나는 이해했다. 모든 비밀은 어떤 이유에서든 만들어진다. 그리고 어떤 진실은 배신보다 더 아프다. 비는 예고 없이 쏟아졌다. 낮부터 눅눅하던 공기는 저녁 무렵 되자 갑자기 무너져 내렸고 처마 끝은 금방 물줄기로 변했다. 현관 앞에 서서 우산을 펼치는 순간 바람이 방향을 바꿔 비를 옆으로 몰아쳤다. 남편은 출근 가방을 겨우 안쪽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영은이 서 있었다. 머리칼이 빗물에 붙어 있었고 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근처에 있다가 갑자기 폭우가 택시도 안 잡혀. 우리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셋이 문턱에서 마주섰다. 밖은 어둡고 안은 조용했다. 남편이 먼저 움직였다. 들어와. 그 말이 나보다 먼저 나왔다.
신발장에서 수건을 꺼내 건넸다. 내가 건넨 수건은 얇아서 금방 물을 먹었고 나는 욕실에서 더 두꺼운 걸 가져왔다. 영은이 어깨를 닦는 동안 남편은 주방으로 가 전기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달아오르는 소리가 비의 박자와 엇갈렸다. 나는 그녀의 젖은 코트를 벗겨 옷걸이에 걸었다. 그 순간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남았다. 그녀의 코트 주머니에서 진동음이 미세하게 났다. 영은이 미안하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물방울이 화면 위로 흘렀고 그녀는 재빨리 닦았다. 그때 음악이 켜졌다. 피아노 소리, 느리고 익숙한 음정들이 하나씩 놓였다. 나는 그 멜로디를 안다. 우리의 결혼식에서 입장할 때 흘렀던 곡, 그 곡이 이 비의 밤에 그녀의 손에서 흘러나왔다. 자동 재생이 그녀가 말끝을 흐렸다. 남편이 주전자 스위치를 내리며 힐끗 그녀를 보았다. 눈길이 너무 짧아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짧은 눈길이야말로 길게 남는 법이었다. 찻잔 3개를 꺼내려다 한 번 멈췄다. 우리는 셋이었다. 셋이면서 둘이었고 또 셋이었다. 서랍에서 작은 잔을 하나 더 꺼내며 손에 힘이 들어갔다. 포트에 물이 끓자 김이 일었다. 영은이 옅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냄새가 나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비냄새라 부르는 그 흙향은 토양 속 세균이 내뿜는 지오스민 때문이라는 설명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스쳤다. 비가 오면 우리가 맞는 흙내는 이름이 있었다. 사실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 다독여지진 않는다. 오히려 더 또렷해질 뿐이다. 거실로 나와 셋이 소파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조용히 테이블 모서리에 엎어져 있었고 화면 속 멜로디는 끊겼다. 그러나 멜로디는 이미 방 안에 남았다. 남편이 입을 열었다. 내일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어. 그는 내 쪽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오래 묻어둔 단어를 끌어올리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영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태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이상의 말은 하진 않 것음이 고개를 경해보 고개를 그론 고곤 검설을 마른 것을 보태고 있었. 그 이상의 말은 고개를 고른 검설은 고개 부덕였다. 나는 말이 길어지면 비밀은 형태를 바꾸고 형태를 바꾼 비밀은 다시 숨어버린다. 주방 불만 남겨 거실은 어둑했다. 비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에 텔레비전도 시계도 묻혔다. 우리 셋의 숨소리만 작게 다가왔다 멀어졌다. 영은은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다시 말아 올렸다가 푸르스름하게 물든 천을 무릎 위에 얹었다. 그 색은 그녀가 오래 좋아하던 파란색. 나는 그 색을 안다. 그녀가 내게서 가져갔던 목걸이의 색이며 우리가 대학 시절 함께 보던 바다의 색이었다. 차 식겠다. 내가 낮게 말했다. 우리는 동시에 잔을 들었다. 내 잔 가장자리는 아주 미세하게 깨져 있어. 뜨거운 물이 닿으면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가 났다. 이 잔은 오래전에 한 번 깨졌고 나는 버리지 않았다. 그 소리는 오늘 처음으로 울림을 얻었다. 차 향이 다르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새로 산 블렌드. 내가 답했다. 우리는 사소한 정보를 나눴다. 한때는 모든 미래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젠 차 향과 비 냄새 같은 안전한 것들만 나눈다. 그 안전함 속에 칼날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챈 지 오래였지만 창밖에서 번개가 먼 하늘을 가르고 사라졌다. 이어진 천둥의 집이 아주 조금 떨렸다. 영은이 양손으로 잔을 감쌌다. 손등에 핏줄이 얇게 드러나 있었다. 그 손이 한때 내 어깨 위에서 밤새도록 나를 토닥이던 그런 손이었다. 나는 그 기억을 밀어내듯 자리에서 일어나 담요를 꺼내왔다. 감기 걸리면 안 돼. 담요를 건네며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감쌌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나를 다정과 고통 사이에 묶어두었다. 갑자기 불이 깜빡였다.
비가 더 세졌다. 전등 아래 그림자들이 길게 흔들렸다. 남편이 커튼을 반쯤 닫았다. 그가 커튼을 닫는 동안 소매가 미끄러졌고 손목의 흉터가 빛에 잠깐 드러났다. 영은의 눈이 그곳에 닿았다가 천천히 나를 보았다. 그 시선의 흐름이 말 대신 모든 것을 떠맡았다.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던 기계음, 그리고 다시 살아난 멜로디. 이번에는 볼륨이 더 낮았다. 소파 천 사이로 번지는 울림이 비와 겹쳐졌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내가 드레스를 끌어올리고 첫 발을 떼던 순간의 음악. 나는 그때를 떠올렸다. 그날 나는 세상의 중앙을 지나간다고 믿었다. 그런데 음악은 사실 세상의 바깥에서 울리고 있었다. 남편이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소리를 껐다. 손끝이 잠깐 머뭇거렸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영은이 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실수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수라는 단어는 너무 단정해서 어떤 균열에도 붙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비가 약해졌다가 다시 굵어졌다. 우리는 비가 말을 걸고 또 그 말을 걷어가는 리듬을 따라 앉아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 오래전의 장면들이 지나갔다. 겨울 새벽의 편의점 앞, 세 사람의 그림자. 봄 산책로의 사진, 가운데는 늘 나였지만 두 사람의 발끝은 조금 더 가까웠던 프레임. 나는 그 프레임을 수없이 확대해 본 적이 있다. 확대하면 할수록 흐려지는 건 늘 내 얼굴이었다. 우산이 한 개뿐이야. 남편이 현관을 보고 말했다. 내 거 빌려. 나는 자동으로 대답했지만 누구에게 빌려주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이 밤은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저 같은 방에 붙잡아 둘 뿐이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다. 관절이 미세하게 저렸다. 기압이 떨어지면 통증이 심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비는 몸에게도 마음에게도 무게를 더한다. 영은이 내 손을 힐끗 보았다. 순간 오래전의 버릇처럼 그녀가 손을 뻗다가 멈췄다. 더는 닿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멈춤. 그 멈춤이 닿는 것보다 더 아팠다. 남편이 일어섰다. 차 다시 데울게. 그가 주방으로 사라지자 방 안의 공기는 잠시 가벼워졌다. 나는 그 틈에 입을 열었다. 내일 같이 가자. 영은이 고개를 들었다. 둘이서만 가지 말고 셋이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고르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우리 셋의 마지막 약속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다시 들어와 잔을 내려놓았다. 세 잔에서 동시에 김이 올랐다. 나는 잔을 들지 않고 김을 바라보았다. 지도 없는 길 위로 떠오르는 듯한 얇은 연기. 김이 사라지자 비도 조금 가늘어졌다. 나는 담요 끝을 말아 쥐었다. 이 밤을 지나면 우리는 도착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 도착하는지 모르지만 도착은 할 것이다. 어떤 도착은 떠남과 같다. 떠난다는 사실을 나는 비로소 조용히 이해했다. 늦은 밤, 영은은 내 방에서 빌려준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남편은 서재 소파에 누웠고 나는 거실의 조그만 소파에 앉아 창문을 반쯤 열었다. 공기 속에 남은 흙내가 아주 약했다. 빗방울이 난간을 두드리며 규칙을 만들었다. 20번 세다가 나는 세던 숫자를 잃었다. 어릴 적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던 때가 있었다. 그 미신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오늘 밤은 어떤 소리도 불러오고 싶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와 있었으므로 불을 끄고 누웠을 때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잠깐 켜졌다 꺼졌다. 알림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 셋의 마음은 모두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 다음 날이라는 제목의 화면. 비는 조금 더 내렸다가 마침내 잦아들었다. 잠이 오기 직전 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다. 깨진 잔의 가느다란 휘파람이 아닌 어쩌면 내 안쪽에서 나는 소리.
한 계절이 마침내 넘어가는 소리였다. 병원 대기실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느리게 움직였고 하얀 조명이 사람들의 얼굴을 다 같은 색으로 만들었다. 남편은 내 옆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병원에서 준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다. 그 종이의 모서리가 그의 땀으로 젖어 있었다. 영은은 약간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책을 향해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고 있지 않았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정 선생님 들어오세요. 남편이 일어섰다. 나는 그와 함께 들어가려 했지만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멈추게 했다. 잠깐만 혼자 얘기할게. 나는 그 손짓을 본 순간 그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문이 닫히고 바깥의 공기는 더 조용해졌다. 시계의 초침이 멈춘 듯 느려졌다. 영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왔다. 미안해. 내가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후회보다는 피로에 가까웠다. 무슨 얘기?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는 폐암이야. 생각보다 오래됐어. 나보다 먼저 알았어. 그 한마디가 내 귀에 닿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균열이 일어났다. 나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그의 기침, 그가 밤마다 물을 찾던 버릇, 병원 서류를 피하던 이유,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오히려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 같았다. 다 괜찮아. 그 말이야말로 가장 익숙한 거짓말이었다. 차 안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물었다. 언제부터였어?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아마 1년 전쯤. 그럼 왜 말 안 했어? 넌 걱정하니까. 그 단순한 이유가 어떤 변명보다 잔인했다. 영은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뒷슈리의 빗물과 섞였다.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지금 누가 더 고통스러운지 따지는 건 무의미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그냥 쉬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 속에 또 다른 쉬자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이제 그만하자.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말했다. 밤늦게 영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나도 이제 그만할게. 짧은 문장. 그러나 그 문장이 내 안에 묘한 공백을 남겼다. 사람이 떠난다는 건 꼭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때로는 서로의 남은 숨결을 위해 손을 놓는 선택이 필요하다. 며칠 동안 남편은 조용했다. 식사량도 줄고 대화도 줄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게 말했다. 혹시 예전에 찍은 사진 있지? 우리 셋이 바닷가에 있던 거.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걸 왜? 그냥 다시 보고 싶어서.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 느렸다. 사진을 꺼내들자 나는 잠시 숨이 멎었다. 그 속에 세 사람은 행복했다. 파도가 발목을 감싸고 태양은 셋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때의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누가 누구의 손을 먼저 잡았는지도, 그 손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도. 나는 그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는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다. 내가 병원에 가는 동안 네가 영은 좀 봐줘. 왜 내가, 그 애도 혼자야. 나 때문에 많이 망가졌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이별의 연습처럼 들렸다. 사랑은 끝날 때조차 책임을 지려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이 남은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든다. 며칠 뒤 그는 입원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을 오갔다. 침대 옆에서 그의 숨결은 점점 느려졌고 의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저녁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너무 오래 숨겼지. 응, 미안.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다. 그가 잠들고 나서 나는 병원 복도로 나왔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얀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영은이었다. 그녀는 눈이 부을 만큼 울었고 나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그가 나한테도 같은 말을 했어. 미안하다고.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제 됐어. 미안하지 않아도 돼. 그녀는 울면서 웃었다. 넌 참 이상하다. 나도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우리는 복도의 긴 창가에 나란히 섰다. 유리창 밖에 비가 병원 불빛을 번지게 했다. 그 불빛 속에서 한 시절이 조용히 꺼지고 있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봄이 왔다. 하지만 그 봄은 이전의 봄과 달랐다. 창문 밖에 벚꽃은 흩날리는데 병실 안의 공기는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가늘었고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마치 오래 준비한 작별을 천천히 연주하는 사람처럼. 나는 매일 병원에 들렀다. 아침에는 신문을 읽어주고 오후에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그는 어느 날 내게 물었다. 요즘 영은은 어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멀리 이사 갔어. 다른 도시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잘 된 거야. 그 말에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가 왜 그 말을 잘된 일이라 했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모든 답은 알고 있었으니까. 며칠 뒤 그가 내게 부탁했다. 토요일에 영은한테 전화를 해줘. 그리고 같이 오라고 해.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아마 정리일 것이다. 그 정리를 나는 함께 해줘야 했다. 토요일 아침 병실은 희미한 햇살로 가득했다. 그녀가 왔다. 영은은 검은 코트를 입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만 울어. 내 탓 아니야.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바라봤다. 그 손 위에 겹쳐진 두 사람의 손, 그 손 사이에 내 자리는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질투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 위로 빛이 스며드는 걸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이란 결국 남겨진 사람의 몫이 아니다. 그건 떠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 남는 건 기억뿐이다. 그날 오후 그는 나를 불렀다. 내가 죽으면 그런 말 하지 마. 들어줘.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테이프처럼 끊기며 이어졌다. 사진, 서랍 속에 있던 거, 그거 불태워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웃었다. 그래야 봄이 다시 올 거야. 그날 밤 그는 오래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병실의 기계음이 한순간 끊어졌고 의사들이 천천히 들어왔다. 나는 침착하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은 아직 따뜻했다. 그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그만 괜찮아. 영은은 병실 밖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녀의 울음이 복도 끝까지 번졌다.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바람은 벚꽃 향기를 실어와 침대 위로 떨어뜨렸다. 그 향기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줄지어 섰다. 나는 조문객의 인사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시선은 자꾸 관 위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잠든 듯, 오래 쉬는 듯. 영은은 멀리서 서 있었다. 우리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끝없는 슬픔과 묘한 안도가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다. 장례가 끝난 뒤 나는 그가 남긴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편지, 그리고 그의 필체로 적힌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이 세 사람의 계절이 끝나면 나무는 다시 피어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영은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잠깐 차 한잔 하자. 주방에는 라벤더 차의 향이 가득했다. 그 향은 우리가 셋이서 마지막으로 나눴던 밤을 떠올리게 했다. 테이블 위에 잔 2개가 놓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먼 곳으로 갈 거야.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그건 용서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증오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녀가 내게서 빼앗은 시간마저 이제는 내 기억 속에서 편안히 쉬게 해주고 싶었다. 차가 식어가고 바깥에는 새가 울었다. 봄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생엔 우리 셋 다 모르는 사람으로 다시 만나자. 그녀는 울면서 웃었다. 그게 제일 좋겠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공기 속에는 벚꽃의 마지막 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다시 따뜻했다. 새벽 4시 반, 하늘이 가장 푸르게 어두운 순간에 집을 나섰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고마웠어. 봄이 오면 우리는 각자 다른 나무가 될 거야. 그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는데 오래 걸렸다. 글씨가 몇 번이나 번졌다. 눈물 때문은 아니었다. 펜촉이 종이 결을 따라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아주 조금씩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현관문을 닫자 집 안쪽에서 가벼운 울림이 났다. 빈집의 공기는 의외로 따뜻했다. 발 뒤꿈치를 들어 복도 끝까지 걸어 내려오며 나는 숨을 세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다. 사람은 하루 평균 2만 번 정도 숨을 쉰다고 한다. 숫자는 크지만 실제로는 잔물결처럼 지나간다. 오늘 내 호흡은 그 숫자에 닿을 만큼 오래 이어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바다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동네는 아직 자고 있었고 가로수 사이로 바람이 낮게 흘렀다. 신호등은 아무도 없는데도 규칙적으로 색을 바꾸었다. 나는 빨간불 앞에서 멈췄다. 멈추지 않아도 되었지만 굳이 멈췄다. 멈추는 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예의처럼 느껴졌다. 해안길로 접어들자 파도 소리가 어둠을 밀어냈다. 물결 하나가 모래를 잡아당기고 다음 물결이 그 자리를 덮었다. 바다가 소금을 품고 있다는 사실, 평균 3.5%의 짭짤함을 어딘가에서 읽은 기억이 떠올랐다. 혀끝으로 핥지 않아도 느껴지는 맛,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아는 농도, 사랑도, 배신도. 아마 그런 농도로 남는 걸까. 한 모금만으로도 충분히 아릿해지는 방파제 끝에는 누군가 버려둔 빨간 벤치가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손에 쥔 작은 철제 라이터를 굴렸다. 어젯밤 서랍에서 꺼낸 사진과 편지 묶음이 가방 속에 있었다. 그의 부탁대로 나는 그걸 가져왔다. 불꽃이 몇 번 꺼졌다 다시 살아났다. 봄바람이 약하게 휘돌아 불씨를 희롱했다. 마침내 얇은 모서리가 검게 말려 올라가며 불이 붙었다. 우리 셋은 언제나 함께 라고 적힌 연필 글씨가 가장 늦게 사라졌다. 제가 바람에 흩어질 때 내 안에서 오래된 의자 하나가 조용히 밀려나듯 소리를 죽였다. 바다 위로 새 한 마리가 낮게 날았다. 까치였다. 한국에서는 까치가 아침에 울면 반가운 소식이 온다고 믿는다. 어릴 때 엄마는 그 말을 믿고 창문을 열어두곤 했다. 까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검은 꼬리가 바람에 조금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을 오래 보았다. 반가운 소식은 오지 않아도 좋았다. 다만 나쁜 소식이 더는 오지 않기를 바랐다. 하늘은 점점 파랗게 얕아졌다. 이 시간이 블루 아워라고 불린다는 것도 언젠가 잡지를 읽다 알았다.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사물의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지는 시간.
모든 경계가 덜 아프게 접히는 시간. 나는 코트를 여몄다. 포켓 안쪽에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남긴 아주 짧은 편지. 영은 이제 그만 괜찮자. 적고 지웠다가 다시 적은 문장. 문장을 접어 바다로 던졌을 때 물결은 별다른 표정 없이 삼켰다. 파도가 발목 가까이까지 왔다가 물러났다. 발끝에 사소한 감각이 크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모래 위에 발을 눌렀다. 모래 속 잔돌이 발바닥을 누르는 느낌이 이상하게 현실감을 줬다. 얼굴을 들어 수평선을 봤다. 어느 높이에서 보면 사람의 눈이 확인하는 지평선 거리는 대략 몇 킬로미터에 이른다던가. 수학은 서툴지만 맞다 틀리다를 따질 마음은 없었다. 중요한 건 그 거리가 오늘 내게 충분히 멀다는 사실이었다. 멀어서 닿지 못하고 멀어서 조용히 안녕을 말할 수 있는. 휴대폰을 켜자 배터리가 17%였다. 지도 앱을 열었다 닫고 사진첩을 열었다 닫았다. 알림은 없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도착한 메시지 장례식장 식대 정산. 알림만이 화면에 남아 있었다. 그 행정의 언어가 우리 세 사람의 계절을 아주 간단한 숫자로 마무리했음을 생각하며 나는 웃음 비슷한 것을 내뱉었다. 세상이란 늘 그렇게 합리적으로 끝난다. 마음만 비합리적으로 남는다. 해가 아주 조금 떠올랐다. 공기가 달콤해졌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방파제 끝으로 걸었다. 그곳에서 파도는 더 크게 부서졌다가 금세 아무 일 없다는 듯 매끈해졌다. 감정을 배우던 첫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던 문장 감정은 올라오면 반드시 내려간다. 이 떠올랐다. 그 말이 그때는 가혹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고맙게 들렸다. 내려가는 법을 아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유일한 수업일지도 모른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녀가 내게 돌려주지 않고 떠났던 파란 도자기 목걸이와 닮은 무늬의 펜던트. 얼마 전 내가 똑같이 만들어 나에게 선물했던 것.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 대신 손 안에서 가볍게 굴려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잃어버리는 것과 놓아주는 것은 다르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나는 오늘 잃지 않을 것이다. 다만 놓아줄 것이다. 돌아서는 길. 나는 다시 한 번 뒤를 봤다. 불태운 재가 흔적 없이 사라진 자리. 파도만이 남아 의식처럼 박자를 새겼다. 그 박자에 맞춰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가면 창문을 열고 침대 시트를 갈고 그의 옷 몇 벌을 상자에 정리하자. 상자의 뚜껑을 덮기 전 잠깐 손바닥을 얹어 그 모든 옷감에 머물던 체온을 마지막으로 더듬자. 그리고 라벤더 차를 우리자. 향이 방 안을 천천히 가득 채우도록. 문득 배가 고파졌다. 이른 시간에 여는 빵집이 골목에 하나 있었다. 유리 너머로 갓 구운 식빵이 김을 올리고 있었다. 문을 열며 종소리를 울렸다. 주인이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돌려주었다. 식빵 한 덩이와 버터, 그리고 병우유를 샀다. 종이봉투의 따뜻함이 손바닥에 번졌다. 이렇게 사소한 온기로도 몸은 금세 설득된다. 마음이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까치가 전봇대 위로 날아오르며 짧게 울었다. 정말로 반가운 소식일까? 아니면 그냥 아침이라서일까? 나는 의미를 묻지 않기로 했다. 의미를 덜어내야만 남는 것들이 있다. 그 남은 것들이 오늘을 지탱해준다. 문을 열고 들어가 라디오를 켰다. 아침 뉴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국 날씨를 전했다. 남부에는 비, 중부에는 맑음. 아나운서의 말이 꼭 내 마음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 같았다. 부엌창을 열자 바람이 커튼 끝을 들어 올렸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컵을 꺼냈다. 깨진 가장자리에서 아주 가느다란 휘파람이 났다. 이상하게 그 소리가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오래된 흠집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증거 같았다. 물 끓는 소리 위로 나는 낮게 혼잣말을 했다. 괜찮아.
소리가 공중에서 흩어져 작은 입자들로 떨어지는 동안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다. 울지 않았는데도 젖어 있었다. 몸이 먼저 알고 마음이 천천히 따라오는 모양이었다. 컵에 물을 붓고 라벤더 티백을 넣었다. 향이 올라왔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었다. 이만큼이면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람이 잦아든다. 유리창에 매달렸던 밤의 입김들이 하나둘 사라진다. 긴 문장의 속도를 낮추면 마음의 계단도 낮아진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와 웅크리고 앉아 잘못된 계절을 더듬는다. 그 더러워진 지도 위에서 손가락으로 길을 고쳐 그리면 어느새 같은 골목과 다른 골목이 포개진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 떠나는 사람은 사랑을 가져가고 남는 사람은 이야기를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는 천천히 말해야만 온전해진다. 숨을 길게 뱉듯 어둠의 등줄기를 쓰다듬듯 조명 버튼을 하나씩 낮추듯. 그러면 방 안의 공기가 원래의 무게로 돌아오고 떨어져 나온 기억들이 바닥에 조용히 안착한다. 내일 아침 누군가의 부엌에서도 라디오가 같은 속도로 날씨를 말할 것이고 전봇대 윗가치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울 것이며 바다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파도를 보낼 것이다. 우리는 그 사이를 걸어간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식탁 위에도 따뜻한 빵이 놓일 것이다. 손바닥을 대면 그 부드러움이 흘러들어 찌그러진 마음의 자리를 채우듯 작은 온기가 자리를 만든다. 아주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창문을 조금 더 열고 한 번 더 길게 숨을 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한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서두르지 않아도 좋다. 마음의 계절은 각자 다른 속도로 바뀌니까. 다만 오늘 밤은 이 말만 기억하자. 괜찮아 라고. 우리는 결국 살아남고 살아간다 라고.